주식시장은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꼭 이런 구간이 나와요.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사는 구간.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막 이제는 바닥 찍었네, 계속 오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뭐냐면 10년 전에, 10년 전에 미국 주식 사자고 그러면 웃었어요. 근데 지금 다 미국 주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미국 부동산, 해외 부동산에 개인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이광수 광수의 복덕방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책을 네.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강연에 와 있는 것 같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 강연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 강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광수 대표님 사람이 너무 좋구나. 진짜 사람이 엄청 좋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을 걱정하는 내용, 그 심정이 글을 읽으면서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이것도 잘못되면 어떡하자는 그런 걱정들이 책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의리 매수라고, 의리 구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 산다는 게 이제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을 어떻게 사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로 볼 때 사실은 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할 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화를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가 좀 방점이 찍히는데요. 저희는 투자할 때 왓을 되게 고민 많이 하죠. 뭘 사야 돼? 근데 저는 방법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광수 대표님과 이제 몇몇 분들을 통해서 부동산이 뭐랄까 단순히 그냥 업자들의 세계에서 논리의 세계로 들어왔고 장사꾼들의 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하면 돼. 소위 말해서 이제 복부인으로 표현되는 그 복부인이라는 단어의 함의가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뭐 요즘은 그건 너무 여성 비하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함의를 담는 건데 이것들이 약간 산업의 영역으로 확실히 넘어왔고 그 1세대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말씀인데 근데 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일종의 그렇게 분석 대상이 되고 자산 시장으로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좀 투자화된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측이나 분석의 방법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그렇죠. 갖고 65세 이상은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거의 80%. 그렇죠. 그런데 그 부동산 자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변화할 지점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적혀 있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 사면 한 7억 한 15억짜리를 7억씩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책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어떻게 잘 굴리면은 뭐 한 2억으로 시작했던 게 뭐 또 한 10년 만에 3번 잘 굴려서 한 10억으로 늘어나는 그런 10배 늘어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책에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동산 자산은 중요하다고 모두 생각하는데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요즘은 계급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니까 네. 더 일종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혼란을 겪게 되냐면 네.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는 입장 그리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혼동이 돼요. 네. 이게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쓰려고 사는 건가? 이걸 투자하려고 사는 건가? 네네. 이게 갑자기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살 때도 물론 싸게 사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비싸게 주고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런 사용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독특한 자산의 특성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올해부터 네.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이 일어나요. 네. 근데 이게 시중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 3%에서 4%대인데 이게 1%대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신생아를 낳으면 네. 대출을 싸게 해줘서 집을 사라. 그럼 사람들은 이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대출 싸게 해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라든지 상관없이 네. 그냥 빨리 대출 받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지는 거죠. 네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네. 그게 대출 금리가 3%에서 1%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2%포인트가 낮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 2%포인트는 얼마냐면 1년에 400만 원입니다. 네. 400만 원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자를 덜 내니까. 네. 근데 400만 원을 이자를 덜 낸다고 해서 막 1억, 2억, 3억을 비싸게 주고 산다? 이럴 수 있다. 네. 이러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아니 그리고 또 저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너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혼재돼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거의 시점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된다.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일 열심히 일해서는 계급이 안 결정돼. 부동산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샀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돼.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제가 모시는 고객들 중에 상위 0.1%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자릿수 이상 돈을 벌어요. 네. 그분조차도 부동산 살 때는 고민을 해요. 함부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소위 한국에서 뭐 0.1%든 뭐든 소득 최상위조차도 부동산은 부담되는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되게 전문가가 되었고 그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르는 게 값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부동산이 부담스러워. 야, 이거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열심히 일해서 옛날 산업공상처럼 직업을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캐시카우를 갖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집을 언제 어떻게 사서 차익을 얼마큼 얻었느냐가 그 빚 없이 차익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계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돼버렸죠.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이 이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통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조회수가 많은 이유가 이런 어떤 계급적 한계를 부동산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부동산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동산을 사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봐라. 네.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심지어 내 집을 마련할지라도. 네네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르게 시장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읽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 종국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죠. 네.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저는 이 책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중요하고 매도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주식시장보다 더 심한 심리 싸움이 부동산 시장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분석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어떻게든지 질르게 되고 네. 그리고 이거 뭐야 한번 떨어져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사람들 앞에 컨센이 만들어지면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봐서 내 인생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도 매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게
이 시장이더라. 예. 이 책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주식하고 사실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이 더 심한 이유는 한 개의 일종의 유닛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네. 또 하나 부동산은 감정이 섞이거든. 각 대상 그 물건마다 차별성이 크니까 네. 감정이 섞이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주식은 다 똑같은 한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층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고 네. 동네마다 다르니까 네. 사람들이 감정이 섞이게 된다.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보는 거죠. 네. 그래 그 감정들이 사실은 폭발하게 되면 극단으로 치솟게 되는 거죠. 크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하거나 네. 이 둘 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빠진다고 해서 경제 공황이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좀 일부 빠진다면 뭐 개별 그 주주들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후행적인 느낌.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네. 뭐 이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그 자체가 안 좋아서 경제가 휘청거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이 좀 더 어렵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를 좀 볼모로 잡고 있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그 정치권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저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주식은 못하게 해요. 그 관료들, 정책 담당자들. 정책 담당자들,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네. 왜냐하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하면 고위 공무원이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가 그 주식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 그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 사고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부동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식의 논리면 부동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서 30%가 다주택자거든요. 네. 그럼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보유세를 낮추는 법률이 통과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뭐 고위공무자 중에서 20% 정도가 고가주택, 강남에 30% 살고 있는데 네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낮춰주면 자기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 잣대를 하면 똑같이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은 그 팔이 안쪽으로 굽는 정책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산이라는 거를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하면 자꾸 욕을 먹으니 부동산밖에 보유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니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이 부동산 계급 사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도 그냥 부동산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이 투자로 움직이거나 자산 시장은 밸런스를 항상 맞춰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극단으로 가면은 시장이 또 균형점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으로서 뭐 정책만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반대로 막 규제가 나온다 해서 가격이 계속 빠지거나 이럴 수 없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의 힘을 믿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은 제가 뭐 정책 얘기하거나 뭐 방향성을 얘기하면 너 뭐 시장을 무시하냐는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되게 시장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정책이 막 규제책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엔 균형을 찾게 될 거예요. 그게 네. 바로 시장의 힘이죠. 네네네. 지금은 제가 보니까는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방은 오르지 못하는 네. 불균형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해 뭐 2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지방은 계속 부진한 상황이고요. 거래도 일부 회복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양극화가 일종의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양극화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게 조금 이제 강화되는 느낌인데 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금의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만큼 실수요자가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네.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만큼 지방에는 실수요자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없으니까 네. 지방에는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도 높은 것도 투자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을 때이고. 근데 흥미롭게도 그 한국의 주택 투자자들은요 금리를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대출을 안 받거든요.
네. 아, 네. 전세를 끼고 사는데 대출 안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오해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수요가 증가할 거다 해서 일부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베네핏이 안 생깁니다. 근데 대출의 양은 분명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출 총액.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그 이후에는 일정 시점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투자자들이 많아지겠다. 이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떨어져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서 전세금이 오르면 일종의 갭 투자는 증가할 수 있겠죠. 그게 그동안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금리의 연관성을 앞으로는 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요가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계대출이 증가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니까 실수요자들은. 그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야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 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다 틀렸고 이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1년도예요. 아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재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책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때 엄청나게 비싸게 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한두 명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그렇죠. 네.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은 찔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니까. 일반적인 재화 시장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런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매도자들은 보유 매도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자산을 팔고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 이 책에서도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이 줄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통계가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다가 2,000건으로 올라서고 3,000건 올랐다가 지금 4,000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올랐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되죠. 네. 내놓는 매도 물량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매도 물량이 줄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증가했는데도. 네. 그건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 맞고 공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공급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집을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파는 거. 물론 이제 이동 수요도 상당히 크겠죠. 이동 수요도 그 중에 뭐 상당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투자 매물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르고 만약에 가격이 꺾인다면 이번에는 물량을 안 빼고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보통 가격이 떨어지면 내놨던 물량을 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누가 파느냐가 중요해요. 네. 지금 시장에서 누가 팔려고 하는가. 네. 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이 살려고 하는데 그럼 실수요자한테 누가 팔려고 할까?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잡히는 걸 보면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매도 물량이 증가합니다. 지금도? 네, 계속.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독특하게 그 오래 갖고 있었다는 거 뭐냐면 수익이 네.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집값이 2배 오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물량을 막 걷어들이거나 지금 팔고 싶은 거예요. 실현하고 싶은 거죠. 이런 물량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살 사람이 다시 준다고 그래서 매도 물량이 감소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그 논리가 맞다면 이번에는 가격이 오르다 떨어지면 물량이 더 나오겠는데요? 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수요가 증가하다가 같이 매도 물량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다가 수요가 다시 줄잖아요. 실수요가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그때 매도 물량도 같이 줄었어요. 이때 파는 주체는 누구였냐면 집을 3, 4년 밖에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네. 장기 보유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팔고 지속될 수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똑같이 매도 물량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먼저 감소하는데 이 매도 물량이 과거하고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거죠. 네. 원래 수요가 줄면 매도 물량도 줄어야 되거든요. 네. 네. 왜냐면 나 안 팔래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수요도 주는데 매도 물량도 계속 남아 있거나 증가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사실 그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한 게 지방 부동산 지금 서울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데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죠.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안 팔려. 네. 그러면은 그 보통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몇 억을 떨어뜨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와야 팔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좀 신기하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저는 이게 얼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 지방에서부터 점점 중앙을 향해서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변화를 사람들은 지속될 거라고 믿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자산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종의 그 하락의 모습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변화라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시적 변화가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독특한 속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꼭 이런 구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사는 구간.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막 이제는 바닥 찍었네, 계속 오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조금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지방 상황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 뭐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마다 차이가 많은데 일단 거래량이 의미 있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지방이 큰 변화를 볼 때 세종시를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투자 수요가 온리 움직여요. 실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가서 주택을 사주냐 안 사주냐 그렇게 결론 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시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를 보면 지방의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세종시의 모습이 어떠냐면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집값은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죠. 이런 상황. 그래서 전형적으로 세종시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네. 투자자들이 가서 사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살 겁니다. 네. 네, 그 시점을 저희가 좀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데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어느 순간 빠지면 투자자들이 살 만한 가격이 와요. 네. 근데 그 시점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 시점에 오면 누군가 또 사게 될 겁니다. 네. 일종의 안전마진을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또 사기 시작하는 구간이 또 반드시 올 거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저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쪽이 아주 뭐 난처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에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빌라 쪽 가격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미 경매가 떨어지고 있죠. 경매 속출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같은 서울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렇게 막 힘든 빌라들 중에서도 보면 좋은 위치에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사용 가치라는 걸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안 빠지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럼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빌라가 요즘 전세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빌라에 전세가 살아있는 예를 들어 빌라들이 그렇죠. 주변에 많은 지역.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 의외로 안 빠지고 이렇게 뭐 난리난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전세 가격이 유지하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가격만 빠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안 사고 사용자들이 안 사니까. 근데 사용 가치는 그만큼 여기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역세권 근처에 있는 뭐 그런 쪽은 그럴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예. 역세권. 그러니까 저희가 역세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네. 10분이 역세권인지 20분이 역세권. 가까울수록 좋죠. 예. 가까울수록. 근데 그거의 객관성은요. 네. 전세 가격이나 임대차 비용이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구 입장에서는 뭐 5분 거리였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가보니까 너무 가깝네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5분 거리보다 10분 거리에 있는 게 전세 가격이 더 비싸요. 네. 이건 바로 그 효용 가치를 주거의 효용 가치, 사용의 효용 가치를 이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그러면 그게? 그렇죠. 비율이고 또 하나 뭐냐면 비율은 사실은 스탁 개념이잖아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변화 개념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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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숫자를 보시고 다리품을 파세요. 다리품을 먼저 파지 마시고. 네. 네. 숫자는 언제든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래되는 거 빌라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대상을 선정하시고 가보시라고요. 네. 왜냐면 먼저 가보면 선입견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전세 가격이 오르고 좋은 데 가봤더니 좀 허름해요. 이런데 어떻게 살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막 전세 가격 뚝뚝 떨어지고 전세 사기 막 넘쳐나는 데 가봤더니 다 새 빌라요. 너무 좋아 보여. 이런 집이 이거밖에 안 돼 가격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신축 빌라에서 전세 가격이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신축 빌라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시고 쉽게 말해서 임장을 가시라. 임장을 가시고 숫자를 보시면 감정이 들어가거나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된다. 네. 뭐 그럼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고 가는 겁니까? 그런 거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다 조회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회를 보시고 찾아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뭐 지역이라든가 이거 네. 보시고 전세 매매 비율이 높다는 게 네.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스탁 개념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도 그렇지만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해 보면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 분당에 네. 막 집들이요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집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아, 갭 투자로? 네. 말도 안 되는데. 네. 근데 왜 500만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전세값이 너무 올랐구나.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그건 그렇겠죠. 그렇죠. 두 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샀다가 끊고 다시 아무도 왜요? 관심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은 가장 최상의 조건이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거. 네, 네, 네. 근데 그 다음 조건은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조건이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만 떨어지는 조건은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 뭐 추천,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 추천.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어. 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뭐 차후에 당연히 전세값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특히 숫자를 보실 때 네. 변화를 보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만 조금 쓰시면 다 조회가 가능하고 네. 요즘에는 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오셔서 미국 서부 갔다 오셔서 공실률이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AAA급이 원금 손실로 상환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의 상업 그 지역 은행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또 미국 갔다 오셨다고. 네. 최근에 저희가 그 조지아의 애틀란타를 다녀왔어요. 네. 근데 거기를 항상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지아대 애틀란타에 가보니까 실제로 뭐 SK 배터리 공장이나 LG도 그렇고 네. 한화 큐셀에서도 태양광
공장을 대규모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죠. 왜냐면 일종의 그 황무지 땅이고 뭐 농사짓던 땅, 뭐 이런 땅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그랬더니 진짜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이요 땅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땅이 워낙 많이 크고 넓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거나 이럴 수 있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는 나라예요. 네. 근데 미국이 최근에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은 대출을 해줘서 버티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SK가 뺐더니 뭐 LG, 삼성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 네.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대출로 막 버티고 있는 시장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투자가 몰리면서 이런 조지아주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집값이 뭐 급등하고 있고 사람들도 몰리고 있고 네. 그런데 이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네.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지아에 지금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공장이나 기업이 외국에 수출하거나 다른 주에 수출할 때 조지아주에 내는 법인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가 되게 큰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워낙 싸니까 땅값이. 네. 그러니까 사실 투자가 용이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조지아 이 지역이 그 미국의 전역과 남미를 커버하는 굉장히 요충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에.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도로도 계속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의 장점을 통해서 이 조지아주가 애틀란타가 의미 있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목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냥 가서 공장 짓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전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지아의 애틀란타에 그런 지역, 공장이 짓는 지역 옆에 보면 그렇죠. 직주 근접이니까. 그렇죠. 주택이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데요. 네. 주택이 34만 불이요. 그 평균가네요. 미국 평균가가 34만 불이에요. 네. 네네. 34만 불면 우리나라 돈으로 4억 5천에서 5억이에요. 네네네. 네. 4억 5천인데 여기가 지금요. 일드가요. 네. 임대 수익률이 7%에서 8%가 나옵니다. 미쳤다. 와, 훌륭하네. 와. 저는 더 중요한 게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대출을 현재 은행에서? 그럼요. 50%. 50%. 그러면은 지금 대출이자가 네. 지금 6%에서 7%인데 만약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거의 10%까지 가는 거예요. 투자로 사놨을 때. 네네네. 예. 근데 10%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거에도 흐름을 보면 10%가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가격이 올라요. 네. 네.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갔다 왔죠. 그렇죠.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도 평택에 어마무시한 주거단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옛날로 따지면 평택이 주거단지가 생길 곳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삼성전자 공장이 네.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사실 뭐 미국 세상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똑같으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디야 한국에 하나 큐셀 들어가고 그다음에 SK1. 예, SK1 들어가고 그 규모가 LG도 들어오고. 엄청날 텐데 네. 그런 게 들어오면 아무리 자동화됐다고 해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될 테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하면 파생 효과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좋아지는 거고 그런 걸 보고 왔더니 한국에서 참 이거 그렇죠. 한국에 있었으면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 뭐 이천도 뭐 다 쌀로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는 쌀이 아니고 산업의 쌀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그렇죠. 형이 그러니까 용인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보니까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판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서로 지금 죽끼리 그래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베네핏 주려고 하고 인센티브 주려고 하고 경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왜 이제 제가 미국의 부동산을 보고 있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뭐냐면 10년 전에 미국 주식 사자고 그러면 웃었어요. 네네. 뭐 한국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뭐 미국 주식. 근데 지금 다 미국 주식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미국 부동산, 네. 해외 부동산에 개인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럼 법인을 하나 빨리 차리셔야 되겠네요. 미국에 에이전트를 만드시든지. 아니 지금 저는 근데 네. 뭐지? 이 딜하고 음. 이런 에이전시는 안 하고 싶으니까. 네. 그럼 뭐냐면 시장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말고 리서치하는 입장이고 네.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갖고 오면 우리나라가 돈 버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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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그런 해외 부동산도 관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해외 부동산 얘기를 특히 미국 관련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배우고 보고 리서치하는 관점에서 다녀왔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오늘도 이제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CPI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오히려 매파적으로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네, 뭐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잘 안 떨어지는데 네. 결국 저는 이 주택과 토지라는 거, 땅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이유가 혁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혁신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그 제품 가격이나 기술이 흡수하면서 그 네네.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 AI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을 압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AI를 보냐면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AI가 많이 써질수록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네. 아, 생산성 혁명. 그렇죠. 네네. 근데 부동산은 혁신이 없어요. 그렇죠. 땅에서 무슨 혁신이? 아 고층으로 지으면 혁신이네. 근데 그건 이미 다 한 거니까. 불가능한 거고, 네.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네. 추가적인 혁신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혁신이 특히 미국 같은 거 혁신이 더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다 아직도요. 아직도 200년, 뭐 200년, 150년 동안 집 짓는 게 똑같아요. 그냥 나무 집으로. 나무를 짓고 네. 한 채씩 짓고 네. 아파트도 싫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겠어요. 네. 혁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가서 짓고 나무 아직도 깎고 있고. 네. 제가 그 동영상 하나 찍어왔는데 어쨌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고 기자재가 오르고 이러면 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도 오르고 네. 주택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걸 통해서 캐피탈 게인의 목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투자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나 쉽게 말해서 중산층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해지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게 미국은 이게 물가가 오를수록 집값이나 임대료도 같이 오른다. 네. 이게 이제 정립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미국 투자를 하려면 에이전트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저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7, 8%면은 충분히 뭐 배당 투자 개념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으니 네 달러와 해지와 인플레이션 해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뭐 거기에 직장이 많으면 약간의 캐피탈 게인까지 충분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보면 볼수록. 그래서 물론 뭐 변화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좋겠다.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부담이 안 되잖아요. 뭐 몇십억짜리면 네. 사실 부담되는데. 네. 그래서 신뢰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아까 만나셔서 네. 투자하는 게 앞으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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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어떤 증권사에도 다녔지만 그 증권사에서 우리가 막 해외 주식 팔 때 의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크레딧이 조금씩 생기고 네. 괜찮은 이런 게 돼서 갑자기 확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해외 부동산 투자, 특히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지금 출발점에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봐요. 네. 왜냐면 고평가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퍼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투자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목적이에요. 네. 임대료가 거기에 상충해서 7, 8%가 들어와요. 네. 대한민국은요 그게 안 돼요.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거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온리 캐피탈 게인이에요. 그랬더니 네. 레버리지 엄청나게 하고 전세 끼고 사고 전세 끼고 엄청 많이 살수록
그동안 돈을 버는 시장. 그렇죠. 그래서 절단 난 데가 일본이 절단이 났고 지금 제가 보기엔 중국도 그래서 절단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중국 제가 보니까 중국이 회복이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는 애들이 더 과속해서 더 많이 갔어요. 그쵸, 부동산이. 예. 그만큼 레버리지가 컸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옷니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사줘야 돈을 버는 시장. 대한민국 똑같아요. 20년간 그 시장이 형성이 됐으니까 찰떡같이 믿은 거죠. 찰떡같이 믿었는데 3년 딱 하고 코로나 딱 터지니까 사람들 휘청거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 코로나 없었으면 좀 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부동산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국가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 랜딩이 필요한데 네. 전 그 소프트 랜딩의 출발점은 인식의 전환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맨날 짜장면 먹다가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짜장면이 조금 덜 먹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음식의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제 목적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부동산 관련. 미국 부동산을.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에이전트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다음에 아니 그렇게까지만 하시고 바로 빼시면 안 되죠. 아니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나올 거니까 언제 한번 저기 구독자 아니 아마 저희 증시각도 TV 구독자분들이 미국 부동산 이거 확실히 믿을만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 구름대 같이 오실걸요? 아니,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모시고 저희가 한번 세미나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저희 한번 같이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했고 세상을 투자 관점으로 봐요. 투자 관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전 주식시장에서 처음 제가 주식 애널리스트 됐을 때 사람들이 이래서 대형주가 좋아. 그다음에 뭐 삼성이 좋아. 뭐 이랬는데 그거만 계속 보다니까 주가가 안 올라. 오히려 뭐 작은 것들 아니면 혁신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저는 투자로 보면 되게 장점은 뭐냐면 평등하게 볼 수 있어요. 네가 뭘 갖고 있든, 네가 어떻게 그동안 해왔든 출발점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시각을 그동안 계속 가지려고 노력했고 부동산에도 그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게 계속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평등하니까. 투자 관점으로 보면 제가 미국에 집을 갖고 있든 한국에 있든 뭔 상관입니까? 돈만 벌면 되지. 아니 우리 또 해외에서 돈 벌면 좋죠, 뭐. 엄청 좋죠. 외화가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그럼 외화 갖고 올 수 있나? 그것도 궁금하네. 당연히 갖고 올 수 있어요. 보낼 수도 있고. 미국은 땅도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땅을 못 사던데? 당연히 살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자산 시장의 어셋에 대한 일종의 권리가 되게 잘 돼 있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네. 확실히. 묻지 않아요. 너 외국이냐? 우리나라 묻지 않아. 막 신문에서 뭐 중국인이 얼마 사는지 그게 중요해. 그럼 묻지 않아요. 자산이 미국에 있으면 너는 그냥 미국 투자자야. 똑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렇구나. 자산이 미국에 있는데 why not? 그러니까는 그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귀족정이죠. 그러니까 땅을 안 팔죠. 그쵸. 땅은 안 팔아 절대. 그건 내 건데. 여기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보니까 답은 그렇게 나왔네요. 근데 땅이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가 기존에 있는 땅을 사야 돼요. 그거 새로 하려면 정말 대공사죠. 연결해야 되니까. 대공사죠. 근데 그거를 보는 눈이 있으면 이제는 특히 이런 땅들은 대박인 거예요. 근데 땅값도 지금 엄청 싸더라고요. 땅값 싸겠죠. 허 벌판 넓은 땅인데. 그죠. 우리처럼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질이 다르죠. 제가 동영상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거 한번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SK 배터리 공장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쭉쭉 만들어지니까 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나라 도시를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트래픽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모든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뭐냐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막 이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구 이동이 되게 가팔르고 텍사스로 캘리포니아 텍사스로 어마무시하게 넘어가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삿짐 회사 주식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인구 이동이 가팔라지고 그걸 보니까 트래픽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꽉 막혀 있어요, 조지아. 네. 그러니까 베트남 가서 그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죠. 이머징이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놀랄만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정지된 나라였는데. 네. 아, 진짜 부럽다. 사실은 뭐 거기 가서 SOC 같은 거 보면 막 50년 전 거 아직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조지아는 그 도로, 그러니까 북부의 도로가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하도 막 오래되고 노화돼서 돌 같은 거 터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네. 근데 또 남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새로 깐 것도 있지만 남부는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오면 일단 인프라가 네. 안정성이 커져요. 소금 안 뿌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네. 네. 오늘 우리 네. 혹시 뭐 또 하고 싶으신 아니 많은데 또 오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해서 다뤄봤고요. 2부에서는 현장에 이제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직접 갔다 오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식도 해외 주식을 조금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생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고요. 특별히 미국 주식은 그렇고. 네. 그러면 미국 확실히 그 블록이 재편되고 있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 대 힘의 대결이 됐고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힘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은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그 중국을 찍어 누르고 있고 그리고 그 또 다른 면에서는 본인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같은 기업들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공장을 짓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 어떤 그 제조 역량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말씀하신 대로 실전의 그러니까 현장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네. 자, 오늘 광수의 복동방의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재미난 얘기 같이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성 때 또 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광수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